조선의 왕이 직접 이름을 지은 음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맛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음식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야 인사를 한자리에 불러 만찬을 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만 영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만찬에 올린 음식에 직접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자체에 자기 정치 철학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탕평채입니다. 탕평채, 이름부터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음식 이름은 재료나 조리법에서 따오죠. 김치찌개는 김치로 끓인 찌개고 잡채는 여러 채소를 섞은 요리입니다. 그런데 탕평채의 탕평은 음식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 용어입니다. 서경이라는 유교 경전 홍범제 나오는 구절,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 치우침이 없고 무리 짓지 않으면 왕도가 넓고 평탄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탕탕과 평평을 따서 탕평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탕평채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나물이라는 뜻입니다. 음식 이름에 정치 철학이 들어간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이런 경우는 탕평채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조는 음식에까지 정치를 담아야 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영조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고 이복형인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 정치는 노론과 소론이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노론은 영조를,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죠. 그 과정에서 터진 것이 신임사화입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 4명, 이른바 노론 4대 신이 영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조는 이 참극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죽는 걸 직접 목격한 겁니다. 1764년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영조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왕이 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노론 강경파들이 소론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고 소론 쪽에서는 영조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1768년에는 이인좌의 난까지 터집니다. 영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장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은 진압됐지만 소론 세력은 이 사건으로 대거 쓸려 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론의 승리였지만 영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야당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노론 하나만 남으면 결국 왕권은 그 하나의 당패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도 탕평을 입에 올린 적이 있었지만 구후에만 그쳤죠. 환국이라는 이름으로 한쪽 당파를 밀어주다가 다시 뒤집는 방식을 반복했고 그 결과 당쟁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영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노론과 소론 가리지 않고 온건한 인물을 고루 등용하겠다는 선언이었죠. 1727년 영조는 직접 하교를 내립니다. 붕당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 한편 사람을 다 죽인 뒤에야 왕법을 펼 수 있겠느냐. 나의 마음이 이러한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신하가 아니다. 상당히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하교만으로 수십 년 묵은 당쟁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영조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42년에는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웁니다. 편당을 짓지 않고 두루 화합함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요 두루 화합하지 않고 편당을 지음은 소인의 사심이다. 이 문구를 돌에 새겨 모든 유생들이 매일 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신하들과 탕평을 논하는 자리에 음식상에 올린 것이 바로 탕평채였습니다. 여러 재료가 한데 어우러진 묵무침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치라고 선언한 겁니다. 비석도 세우고 음식에도 이름을 붙이고 영조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동시에 얼마나 치밀했는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은 대체 어떻게 구성돼 있기에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걸까? 탕평채의 재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거기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탕평채의 핵심 재료는 4가지입니다. 녹두로 만든 청포묵, 쇠고기, 미나리, 그리고 김. 이 조합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청포묵의 흰색은 서쪽의 백호, 쇠고기의 붉은색은 남쪽의 주작, 미나리의 푸른색은 동쪽의 청룡, 김의 검은색은 북쪽의 현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방신의 4가지 색, 곧 사색당파를 의미하고 이걸 한 그릇에 섞어 먹는 행위 자체가 화합이라는 해석이죠. 여기에 계란지단에 노란색까지 더하면 중앙까지 포함한 오방색이 완성됩니다. 이야기로서는 참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 깔끔한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음식문화연구의 권위자인 주영하 교수입니다. 주영하 교수의 지적은 간단합니다. 원래 탕평채에는 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쓰인 경도잡지라는 책을 보면 탕평채의 재료가 3가지밖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김이 빠져 있죠.
4가지 색이 사색당파를 상징한다는 건데 정작 재료가 3가지라면 이 이야기의 근거가 흔들리는 겁니다. 김은 후대에 추가된 재료일 가능성이 높고 사색당파 상징설은 나중에 만들어진 과잉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탕평채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건 재료의 색깔이 아니라 조립 방식에 있습니다. 탕평채는 본질적으로 골동 요리입니다. 골동이란 여러 재료를 한데 섞는 것을 말합니다. 골동반이 비빔밥을 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서로 다른 재료들이 각자의 맛과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그릇에서 어우러지는 것. 영조가 주목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보다 다른 것들이 섞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행위 그 자체가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중심에 청포묵이 있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청포묵은 녹두로 만든 묵인데 다른 묵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토리묵은 그 자체로 쌉싸름한 맛이 있고 메밀묵은 나름의 구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포묵은 그 자체만으로는 맛이 거의 없습니다. 투명한 옥색 빛깔의 미끈하고 부드러운 식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간장이나 식초로 양념을 해야 하고 다른 재료와 함께 무쳐야 비로소 하나의 요리가 됩니다. 이게 정치적 은유로 보면 절묘합니다. 청포묵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쇠고기의 감칠맛, 미나리의 아삭한 향, 숙주의 담백함이 더해지면 그때부터 빛을 발합니다. 다른 재료의 맛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왕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품겠다는 뜻과 정확히 겹치죠. 영조가 수많은 궁중 요리 가운데 하필 이 묵무침을 골라 탕평채라는 이름을 붙인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청포묵은 당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녹두 자체가 귀한 식재료였고 묵을 쓰는 과정도 상당히 고됐습니다. 녹두를 맷돌에 갈아 껍질을 벗기고 고운 채에 거른 뒤 물을 부어 6시간 넘게 앙금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 앙금을 다시 끓이면서 쉴 새 없이 저어야 묵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 조절을 잘못하면 타거나 뭉쳐버립니다. 이렇게 만든 묵을 다시 가늘게 차에 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들부들해서 잘 뭉개지거든요. 한식조리 기능사 시험장에서도 청포묵차에 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탕평채냐, 그냥 청포묵 무침이냐는 사실 묵을 얼마나 가늘고 정갈하게 차에 썰었느냐에 달려있고 제대로 만든 탕평채는 한정식 코스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격이 있는 요리입니다. 왕실 주안상에 꼭 올라가던 귀한 재료, 혼자서는 맛이 없지만 다른 것과 어울리면 빛나는 성질, 만드는 과정의 정성까지. 영조가 탕평의 상징으로 이 음식을 택한 건 상당히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탕평채가 탕평책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오히려 탕평채라는 음식이 먼저 있었고 거기서 탕평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 조재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55년 철종 6년에 완성한 책이 송남잡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온갖 사물의 기원과 변화를 정리해 놓은 책이죠. 이 송남잡지의 탕평채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원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탕평채는 청포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나물의 골동이다. 송인명이 젊은 시절에 가게를 지나가다가 탕평채 파는 소리를 듣고 사색을 섞어 등용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탕평 사업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가지입니다. 첫째, 탕평채를 가게에서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궁중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한양 시중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던 음식이라는 뜻이죠. 둘째, 송인명이라는 인물이 이 음식에서 영감을 얻어 탕평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통설대로라면 영조의 탕평책이 먼저 있고 그 상징으로 탕평채가 만들어진 건데 송남잡지의 기록을 따르면 음식이 먼저고 정책이 나중입니다. 송인명이 누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소론 출신의 문신으로 영조가 세자 시절부터 총애했던 인물입니다. 1725년 동부승지가 된 뒤 붕당의 금지를 건의했고 1931년 이조 판서가 되어서는 노론과 소론을 가리지 않고 온건한 인물을 두루 등용했습니다. 1740년에는 좌의정까지 올라 탕평책의 실질적인 집행자 역할을 했죠. 한마디로 영조시대 탕평사업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 시절 거리에서 탕평차에 파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니 이야기가 제법 그럴듯합니다. 다만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송남잡지가 쓰인 건 1855년이고 송인명이 활동한 건 1720년대에서 1740년대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있죠. 조재삼 본인도 이 이야기를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하나만으로 음식이 정책보다 먼저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탕평이라는 말 자체는 사색당파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부터 쓰이던 단어라는 겁니다. 조선 중기 이전 당쟁이 심각한 정치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탕평이라는 말은 선비들의 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때의 탕평은 난을 평정하다 혹은 고르게 하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미였죠. 그렇다면 여러 재료를 고루 섞어 만든 묵무침에 탕평채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재료를 골고루 섞었다는 뜻에서 탕평이라는 말을 가져다 쓴 겁니다. 꼭 정치적 의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립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탕평채라는 음식 자체는 영조의 탕평책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양거리에서 팔리던 묵무침 요리에 이미 탕평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조가 이 기존의 음식을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운 맥락을 부여한 겁니다. 신하들과 탕평을 논하는 공식 자리에 이 음식을 올리고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이 요리가 곧 내가 원하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선언한 거죠. 음식을 처음 만든 건 영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평범한 묵무침을 정치적 상징으로 격상시킨 건 분명히 영조의 기획입니다. 있던 음식에 새 의미를 입혀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니까요. 어찌 보면 이쪽이 더 대단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탕평채는 정말 맛있는 음식일까? 300년을 살아남은 이 요리가 순전히 역사적 의미만으로 버텨온 건 아닐 겁니다. 맛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탕평채의 맛을 이해하려면 먼저 청포묵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포묵은 그 자체로는 맛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청포묵은 맛의 캔버스 같은 존재입니다. 미끈하고 부드러운 식감만 제공하고 맛은 전적으로 양념과 다른 재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 탕평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통적인 탕평채의 양념은 초간장입니다. 간장에 식초를 섞은 것이죠. 이 초간장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큽니다. 간장의 짠맛과 감칠맛이 묵의 밋밋함을 단번에 깨워주고 식초의 산미가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줍니다. 청포묵의 미끈한 식감에 초간장의 새콤 짭짤한 맛이 스며들면 별것 아닌 것 같던 묵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이 더해지면 고소함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묵무침이라고 하기엔 꽤 깊은 맛이 나는 겁니다. 식감의 조합도 탕평채만의 매력입니다. 청포묵의 미끈하고 보들보들한 촉감, 숙주나물의 아삭한 식감, 미나리 줄기에 질긴 듯 싱그러운 씹힘, 쇠고기 볶음의 쫄깃한 감칠맛, 그리고 김의 바삭한 향. 한 젓가락에 이 5가지 식감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잡채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잡채는 당면이 중심이라 전체적으로 쫄깃한 식감이 주를 이루는데 탕평채는 묵이 중심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기름기도 적어서 느끼함이 없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합니다. 영조가 83세까지 장수한 조선 최장수 왕이었는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탕평채가 영조의 단골 메뉴였던 건 정치적 이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탕평채는 만들고 바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청포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특유의 보들보들한 식감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딱딱해지고 양념이 스며들수록 물이 빠져서 맛이 흐려지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한정식집에서는 탕평채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무칩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탕평채의 성격과 잘 맞습니다. 화합이라는 건 한번 선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롭게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영조가 여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잘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조의 이 기획은 과연 성공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입니다. 탕평책 덕분에 전국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건 사실입니다.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들이 손을 잡았고 그 바탕 위에서 균역법 같은 중요한 개혁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속대전이 편찬되고 형벌 제도가 완화되고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줄어든 건 모두 탕평으로 안정된 전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영조 본인도 탕평의 한계를 체감했을 겁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억눌렀을 뿐 당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건 아니었으니까요. 영조 말년에는 결국 사도세자의 비극이 터집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이 사건의 배경에도 당파 간의 대립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화합을 외치며 탕평비를 세우고 탕평채를 올렸던 왕이 정작 자기 아들 문제 앞에서는 당쟁의 소용돌이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정책으로서 탕평책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음식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영조의 탕평책을 기억하는 사람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정도지만 탕평채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한정식 코스에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도 나오고 명절 차례상에 올리는 집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영조의 탕평책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묵무침이 맛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이 기획의 진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휘발됐지만 여러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맛의 구조 자체는 시대를 넘긴 거니까요. 300년 전 한 임금이 묵무침 한 접시에 담았던 절박한 소망, 모든 것이 섞여도 제 맛을 잃지 않는 한 그릇의 지혜. 오늘 저녁 청포묵 한 모 사다가 직접 차에 썰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